미국 증시 폭락 여파로 사흘 연속 연중 최저점을 경신하며 21개월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3분기 우리 경제가 0.6% 성장하면서 2분기 연속 0%대 성장에 그쳤습니다. 건설 투자가 20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는 등 투자 부진 영향이 컸습니다. 한국은행이 하향 조정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 2.7%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유치원 돈으로 콘도 회원권을 사고 수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사립유치원 비리 실태가 공개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에 국공립 유치원 1000학급을 신설하고 모든 유치원에 회계 감사 시스템을 적용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늘린다고 해서 좋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치원 교사분들이 금방 그렇게 좋은 분들이 오실 수 있을까? 교촌치킨 회장 육촌 동생이 3년 전 직원을 폭행해 퇴사한 뒤 임원으로 재입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과거 폭행 사건을 조사했던 인사 담당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청와대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라는 주장에 북한이 국가인지 특수관계인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헌법적 측면으로 판단한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가 폭락하면서 세계 증시가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무려 4.43%나 내려서 7년 만에 최고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일본 니케이 지수를 비롯해서 홍콩의 항생지수, 대만, 호주 등 대부분의 증시가 줄줄이 급락했습니다. 우리 증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코스피는 1.63% 하락하면서 사흘째 연중 최저점을 경신했습니다. 외국인은 6거래일째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어서 자본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황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리적 저지선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주식시장은 사흘째 개장 동시 급락세를 탔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중 한때 2050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2050선 붕괴는 작년 1월 이후 1년 9개월 만입니다. 장 막판 낙폭을 줄이며 2063.30에 마감했지만 코스피는 2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도 690선이 무너졌습니다. 코스피는 연초 고점 대비 20% 이상 떨어지며 약세장에 진입했던 분석입니다. 증시가 단기간에 이처럼 많이 떨어진 건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처음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뉴욕 증시 약세, 미중 무역 분쟁 우려, 국내 주요 기업들의 실적 악화까지 대내외 악재가 엎친 데 덮쳤습니다. 전반적인 주식시장에 대한 매도세라고 보고 있는데요.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강해지고 외국인은 엿새째 순매도를 이어갔습니다. 외국인이 이달 내답한 국내 주식은 4조 2천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1138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국제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상황이어서 우리 증시와 환율도 당분간 변동성이 심한 모습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이른바 어닝쇼크 실적 악화도 오늘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에 4분의 1 토막이 나면서 주가는 11년 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SK하이닉스는 깜짝 놀랄 정도의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반대로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반도체 호황이 끝나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현대자동차가 발표한 3분기 영업이익은 2,889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에 4분의 1 수준입니다. 새로운 회계 기준이 도입된 2010년 이후 분기 기준 최악의 실적입니다. 자동차 판매 부문에선 289억 원 적자가 났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 고전한 데다 러시아, 브라질 등 신흥국 통화 가치가 10에서 20% 하락하며 수익이 악화됐고 리콜 비용도 5천억 원 넘게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글로벌 판매 부진이라는 고질적 악재가 앞으로 개선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주가는 8년 7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휴유증이 2차, 3차 협력사, 부품사에 더 큰 영향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중요한 관건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맥을 못 추고 삼성전자와 나란히 이틀째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두 회사 주력 제품인 D램과 플래시 메모리 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들며 반도체 고점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한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공급 과잉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우리 수출을 떠받치던 반도체와 자동차에도 짙은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우리 경제의 위기는 주가와 기업 실적 외에 거시 지표에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3분기 우리나라 GDP가 2분기와 마찬가지로 0.6% 그러니까 0%대의 저조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대로라면 한국은행이 불과 일주일 전에 0.2%포인트 내려잡은 올해 2.7% 성장률 달성도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 3분기 국내 실질 총생산 GDP는 전분기보다 0.6%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2분기에 이어 또 0%대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2%에 그치며 2009년 3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기록적인 투자 한파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건설 투자는 전분기보다 6.4%나 줄어 IMF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설비 투자도 제조업 경기 부진으로 4.7% 감소했습니다. 건설 및 설비 투자의 조정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 건설을 중심으로 감소폭이 확대되었습니다. 투자 감소로 내수도 침체되면서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마이너스 1.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투자 부진으로 인한 내수 위축은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한국은행은 불과 일주일 전 올해 성장률을 0.2%포인트 낮춰 2.7%로 전망했지만 이마저도 달성이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경제 성장이라는 게 역시 산업의 체력을 바탕으로 발생하는 힘인데 최근에 우리 주력 산업들 보면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어렵고 여기에 내년 경제 성장률도 계속 하향 수정되면서 우리 경제의 하강 국면이 장기화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 여당이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와 관련해서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장 내년에 국공립 유치원 1000학급을 더 늘리고 사립 유치원의 돈 씀씀이를 국가가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도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나온 정부의 대책을 윤혜웅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의원회관에 모인 당정. 유치원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놓은 특단의 대책은 국공립 유치원 확충이었습니다. 500학급을 더 확보해서 학부모님들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증설되는 1000학급은 유치원생 2만 명을 받을 수 있는 규모로 현재 25%에 머무는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3년 안에 40%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학부모가 선호하는 단설 유치원은 한 곳당 1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한 데다 갑자기 유치원 교사를 양성하기도 어려워 벌써부터 우려가 나옵니다. 늘린다고 해서 좋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치원 교사분들이 금방 그렇게 좋은 분들이 오실 수 있을까? 사립 유치원의 고삐도 바짝 죄입니다. 회계 부정을 막기 위해 정원 200명 이상인 대형 유치원은 당장 내년부터 국가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유재산 사용료를 보장해달라는 사립유치원 단체의 요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설립을 하고자 하는 분이 교사와 교직을 교육 활동에 활용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저희한테 인가를 신청한 겁니다. 정부는 또 앞으로는 법인에만 사립유치원 설립을 허용하고 유치원장 자격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윤혜웅입니다. 정부는 비리가 적발된 전국 1200여 곳의 유치원 명단도 일제히 공개했습니다. 유치원 회계 계좌에 들어있는 돈으로 콘도 이용권을 사고 3억 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유치원도 있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유치원 비리 백태를 현장 취재했습니다. 대구시에 있는 A 유치원입니다. 이 유치원은 지난 2013년부터 정부 지원금 8천만 원으로 콘도 회원권과 고급 자동차를 구입했습니다. 교육청은 설립자 개인 용도에 썼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치원 측은 회계 실수라고 해명합니다. 저희들이 행정 실수로 유치원 명의로 콘도 우리 거직원 복지를 위해서 했는 건데. 경기 양주시의 비유치원도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이 유치원 설립자는 자신과 가족의 보험금 3,700여만 원을 유치원 돈으로 냈습니다. 유치원 측은 감사 결과가 과장됐다며 반발합니다. 하고 싶지 않고요. 충북 청주시의 C 유치원은 지난 2009년부터 5년 동안 비자금 3억 7천여만 원을 만들었다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법의 잣대를 들이댔을 때는 횡령이다 해서 우리 유치원이 그런 오명을 쓰고 있는데. 남양주의 D 유치원 설립자는 회계 서류를 조작해 자신의 아버지 계좌로 2억여 원을 입금했습니다. 이거는 허위 서류를 만드신 거니까 이건 명백히 저희는 잘못했다고 보는 거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최근 5년 동안 유치원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공개했습니다. 전국에 1,000곳이 넘습니다. 교육당국은 법률 검토를 거쳐 감사 결과를 추가 공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사립유치원 대다수가 소속돼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정부의 조치가 나오자 당초 예정했던 기자회견도 취소하며 충격이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원활을 모집하지 않겠다는 유치원도 나오고 있어서 자칫하면 보육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응해 기자회견을 하려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대신 유치원 설립자와 원장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며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는 짧은 입장문만 내놨습니다. 한유총은 40여 명의 이사진이 모여 논의를 거친 뒤에 추후 대응 방안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경기도 광주 등 사립유치원 7곳은 원화 모집 중단과 폐원 의사를 밝힌 상황. 신입생 안 받아요. 폐원하니까. 걔네들 받으면 계속 연결해 가니까. 앞으로 정부 대책에 반발해 잇따라 폐원하거나 집단 휴원을 결의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했지만 정원 감축 정도여서 사실상 폐원을 막을 방도는 없습니다. 한유총을 필두로 일선 사립유치원들이 정부의 강경책에 강하게 반발할 경우 유치원 대란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총은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며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의 상생을 유도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예,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먼저 사립유치원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요즘 마음고생이 좀 심하시다고요? 아무래도 유치원 연합회 쪽에서요. 예. 뭐 잘 되나 보자. 다음 선거 때 보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그 우리를 이렇게 마녀 사냥하지 마라, 매도하지 마라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항의 전화도 많이 하셔서 그런 개의치 않고 필요한 일 하고 눈치 보지 않고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정부 대책이 나왔고 이제 박 의원께서도 여러 가지 법안도 이제 지금 내놓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당장 학부모님들은 당장에 내년에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되느냐 불안해하시거든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 그 발표한 정부 대책안에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행정조치 이외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공정거래법 26조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되게 단호한 입장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임의 폐원,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유치원 문 닫고 휴원해버리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이거를 그 유아교육법 위반으로 해서요 형사 처벌이 가능한 걸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뭐 모집 정원 수를 줄이겠다든지 이런 정도로 끝났는데 지금은 정부가 아주 야무진 각오를 하고 나섰다는 거고요. 우리 여당 쪽에서도 이번에 만일에 다시 한번 우리 공교육을 흔드는 행위들을 집단 행동을 하게 되면 본때를 보여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문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법안을 준비하신 입장에서 보면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예. 좀 그 얘기를 해둘 건 뭐냐면 오늘 정부가 발표한 내용들 중에 한 80%는 새로운 예산의 확보 혹은 법의 개정 없이 그냥 교육부가 할 수 있는 교육당국이 할 수 있는 일들인 거예요. 예. 그걸 왜 지금까지 안 했느냐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 그래서 제가 비록 여당이지만 예. 이 문제가 잘 마무리될 때까지는 집권 야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제 계속 질책을 하고 재촉을 할 생각인데요. 장기적으로는 제가 제출한 박용진 3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예. 학교급식법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개정해내야 장기적인 변화, 근본적 변화가 가능하고요. 정부가 이러저러한 대책들을 내놨으니까 지금은 정부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일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오늘 정부 대책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일단 이제 국공립 유치원을 좀 많이 늘리고 그렇습니다. 2022년까지인가요? 40%까지 늘리겠다 이건데 예. 또 일각에서는 그렇게 되면 좀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까요? 사실 시장에서도 그렇고요. 학부모들 대부분의 요구는 국공립을 좀 늘려달라는 겁니다. 예. 지금 뭐 서울, 부산 같은 경우는 10%대의 아주 낮은 국공립 확충밖에 안 되고요.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말씀하신 2022년까지 임기 내에 전체 국공립을 40% 비중으로 높이겠다는 거였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그것도 1년 당겨서 하는 거고요. 원래 내년에 500학급 정도를 확충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500학급을 더 확충해서 1000학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원래 하기로 했었던 것들을 좀 당기는 효과는 있죠. 그런데 그 많은 수요가 필요한 대도시라든지 혹은 뭐 대규모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는 곳 이런 데 제대로 수급이 조절될 수 있겠느냐가 좀 걱정스러운데요. 예. 그냥 새로운 학급을 충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매입형 그러니까 이미 있었던 것에서 폐원을 하면 그걸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초등학교의 빈 교실을 활용하는 병설형 이게 다양한 방식으로 하기로 했고 지금은 훨씬 낫죠. 재원은 충분합니까? 예, 자신 있답니다. 예. 자, 그런데 뭐 조금 전에 사립 유치원 쪽에서 충격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 사유재산권 보장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사립 유치원인데 정부가 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틀린 생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유치원의 운영이나 이런 걸 뭐 다 들여다보고 간섭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매해마다 2조의 돈이 그러니까 한 4억 정도씩 평균적으로 유치원에 국고로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세금이 소득이 있으면 세금 있잖아요. 예. 또 세금 쓰여진 곳엔 감사가 당연히 있어야죠. 이게 대한민국의 상식입니다. 이 상식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건 저희가 용납할 수가 없고요. 사유재산을 가지고서 자신들이 건물을 내고 토지를 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달라는데 그거 인정하죠. 그러나 그분들이 유치원 운영을 위해서 이런 건물을 자기들이 가지고서 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했는데 이제 와서 저 건물과 땅을 사용하는 것을 공적 사용료를 따로 또 국가로부터 받겠다는 거예요. 예.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택시 개인 사업자들로 다 운영해 서지만 택시라고 하는 게 우리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여러 세제 혜택도 드리고 뭐 LPG 가스도 상당히 싼 가격에 공급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택시를 사용하는 요를 또다시 우리 국토교통부나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그 택시 기사분들에게 따로 지급하진 않잖아요. 예. 자기가 그걸 가지고 영업을 하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짤막하게 마지막으로 모두의 지금까지 다 알고 있었다 이런 문제들을 네. 근데 왜 못 해왔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좀 이 비리도 이제 알고 있었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또 책임을 묻는 문제 뭐 이런 문제도 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국정감사가 다음 주 이제 월요일이면 이제 사실 마무리가 되는데요. 예. 제가 지난 국감 기간 내내 다그쳤던 건 제가 여당 소속이면서도 불구하고 사회부총리인 유은혜 교육부 장관 엄청나게 질책을 했고 예. 또 우리 교육부의 관료들 그리고 이른바 진보자가 붙은 교육감들한테 질책을 했습니다. 이름만 진보면 뭐하냐 하는 일이 진보여야지. 네. 이런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공개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학부모들이 침해당한 교육 선택권 그리고 내 세금이 잘 쓰여지는지를 알아야 했는데 그거 알 권리를 박탈당했던 우리 국민들한테 당신들이 큰 죄인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사태 이 지경이 올 때까지 이를 방치한 교육당국의 책임이 저는 6대4, 7대3으로 더 크다고 봅니다.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책임질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후에 계속해서 제가 파악하고 국회에서 입법부의 역할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야당 국회의원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공동선언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이 대한민국의 군사적 이익을 해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적 행위로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 질문에 문 총장은 그렇지 않다가 아니라 법리적으로 검토해보고 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상식적인 수준의 질문 답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문 총장의 답변이 다소 의외여서 그 전후 맥락을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양 공동선언,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 논란은 법사위에서도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총장님, 우리 형법 99조에 의해서 적국에게 군사상 이익을 공유하거나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이 구성요건 검토해보. 구성 요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상시에 가끔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해당되는지 여부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당 의원의 공세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법리 검토 가능성을 내비칩니다. 하시겠습니까? 법리 검토? 저희들이 법리 검토하는 게 저희들 업무이기 때문에 법리 검토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대원들 결과를 주시겠습니까? 그럼? 법리 검토해보고 결론이 나면 보고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여당 의원의 항의가 이어집니다. 군사합의서 한 것이 내란에 준하는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해서 총장한테 법리 검토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여야 의원 간 심경전에 문 총장은 원론적인 업무 차원의 법리 검토를 말한 것이란 해명까지 나서는 등 진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어제 북한은 우리 헌법상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평양선언 역시 국가 간 조약에 적용하는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야당이 그럼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국가라고 한 것은 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오늘 헌법상 북한이 국가는 아니지만 국제법에서는 국가로 인정한다며 발을 뺐습니다. 김 대변인의 발언이 북한을 자극해서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걸로 보입니다. 조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북한을 국가로 정의했는데 청와대가 거꾸로 말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서전에 운명에서 밝힌 그 입장대로라면 김의겸 대변인이 그런 입장을 냈다는 것은 대단히 불충스러운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당선 기념 특별판으로 재출판한 자서전 운명에서 남북 정상 간의 합의는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 간 조약의 성격이다라고 했습니다. 청와대의 일관성 없는 법 해석과 모순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당은 남북 평화가 본질이라고 맞섭니다. 과거에도 남북 합의를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에서 비준한 적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청개구리 신보에서 나온 것입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오늘 북한이 국가인가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을 피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을 규정하는 건 다양한 측면이 있다면서 헌법에서는 국가관계가 아니지만 국제법에서는 국가로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남북 관계가 화해와 평화, 번영의 길로 나아가도록 국회에서 좀 생산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서 오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모든 초소와 화기, 탄약 철수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야말로 실질적인 비무장 지대가 된 셈인데 작업 과정에서 국군 유해로 추정되는 유해를 발굴하기도 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JSA는 정전 협정에 따라 무장을 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지난 1976년 북한의 도끼 만행 사건으로 사실상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북은 지난달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화 조치를 오늘 마무리 지었습니다. 북측 5곳과 남측 4곳 등 모두 9곳의 초소와 화기, 탄약 등도 모두 철수시켰습니다.
남북은 유엔군 사령부와 함께 내일부터 이틀간 상호 검증 작업을 한 뒤 조만간 민간인의 자유왕래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철원 최전방 비무장지대.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이 호미와 붓으로 흙을 조심히 걷어냅니다. 15cm 길이의 대퇴골 추정 유해를 하얀 천으로 고이 싼 뒤 호미 가득 찬 유해 상자에 넣고 태극기로 감쌉니다. 일동 묵념. (6.25) 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철원 화살머리 고지에서 국군 추정 유해가 인식표 등의 유품과 함께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인식표 주인공은 박재권 2등 중사로 확인됐습니다. 유엔군을 포함해서 1만여 구의 유해가 있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유해 중에서 한 분을 처음으로 발굴했던 데 의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는 이 땅의 전사자 유해를 찾아 나서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김동윤입니다. 미 국무부가 탈북자의 북한 인권 실태를 증언하는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렸고 북한에 억류됐다 돌아와서 사망한 오토 원비어의 아버지가 최근 북한 외무성에 소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로 빠져들면서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인권 공세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취도 없이 이제 강제 낙태 수술을 당하는데 책상에 눕혀놓고 헌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번이나 강제 북송을 당했던 탈북자 지연아 씨가 차분히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동영상을 올린 곳은 미국 국무부의 해외 홍보 사이트 쉐어 아메리카입니다. 종교 박해의 실상도 공개합니다. 성경책을 공교롭게도 이제 북한 보위부에서 그 보위부에 뺏기게 됩니다. 가자마자 이제 5시간 동안 고문을 했죠. 최근 평양 외무성에는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미국 대학생 원비어의 아버지가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소장이 배달되기도 했습니다. 피고 대리인은 리용호 외무상입니다. 아랫니 2개의 위치가 크게 변형된 엑스레이 사진과 함께 아들이 고문으로 사망했다는 의사들의 진술서도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 정부에 의해 자행되는 중대한 인권 침해에 깊이 우려한다며 일본과 EU가 작성해 유엔 총회에서 추진 중인 북한 인권 결의안과 관련해 국제적 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미국이 인권 문제로 북한을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프랜차이즈 오너 일가의 갑질 폭행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교촌치킨 창업주의 친척이 3년 전 직원들을 폭행한 영상이 뒤늦게 공개된 건데요. 이 폭행 사건으로 퇴사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입사했고 승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또다시 퇴사했습니다. 김재아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주방에 들어옵니다. 손바닥을 들어 직원을 때리려 하고 다른 직원이 말리자 얼굴을 밀쳐냅니다. 그리고도 분이 안 풀린 듯 쟁반을 집어 올리고 여성의 머리를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남성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교촌 F&B의 신사업본부장인 권모 상무, 창업자 권원광 회장의 육촌 동생입니다. 권 상무는 지난 2015년 계열사 식당에서 이 같은 난동을 부린 당시 퇴사했습니다. 하지만 1년도 안 돼 복직했고 1년 뒤 임원으로 승진했습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취업해야 되는 이런 시장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안 좋은 사회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배신감도 많이 느꼈을 것 같고 회사에 박탈감도 많이 느꼈을 것 같고 특히 권 상무가 승승장구하는 동안 난동 당시 인사 담당 직원은 퇴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권 상무는 오늘도 정상 출근했지만 여론이 나빠지자 사표를 냈습니다. 회사에는 사표 수리가 처리되었습니다. 그 점검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촌 F&B는 가맹점주와 고객들에게 사과하면서 전면 재조사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오너가들의 갑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신뢰 회복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사건이 치밀한 계획 범죄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 부인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몰래 부착해서 동선을 파악하고 범행 당시에는 가발까지 쓰고 접근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검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차에서 내리는 남성. 지난 22일 전 부인 이모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9살 김모 씨입니다. 구속되기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씨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 씨는 영장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범행 뉘우치고 있습니까? 법원은 김 씨의 범죄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찰 수사에선 김 씨의 계획 범행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전 부인 차량의 뒷범퍼 안쪽에 위치 추적 장치를 몰래 달아 실시간으로 행적을 감시했습니다. GPS 장치에 배터리가 떨어지면 교체까지 했습니다. 그 정보원 동의 없이는 이용 봐서는 안 되거든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마무리 다 할 때. 범행 당일엔 전 부인이 못 알아보게 가발까지 썼습니다. 경찰은 유족이 진술한 김 씨의 상습 폭행과 협박 혐의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한국 GM의 차량 출고장에서 탁송 기사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도 보험회사에서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GM 하청업체가 운영하는 차량 출고장입니다. 걸어가던 한 남성 앞으로 차량 한 대가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탁송기사 67살 송모 씨가 숨졌습니다. 사고를 당한 송 씨는 차량 출고증을 받은 뒤 자신의 화물차로 이동하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송 씨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 측은 송 씨가 계약을 맺은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보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유족에게 전달했습니다. 한국 GM은 운송 업무 전체를 업체에 맡겨 관여할 방법이 없다는 자세입니다. 운송과 관련된 전반적인 모든 걸 거기서 책임을 지고 다 관리를 하는 거고. 제대로 된 보험 적용도 어렵습니다. 사고 차량이 등록되지 않은 신차이기 때문입니다. 신입보험자의 자격에서 제외가 됩니다. 탁송 차량은. 유족들은 송 씨가 사실상 근로자였다고 주장합니다. 근태부터 복장까지 다 관리를 했는데 본인들하고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지만 현행법상 탁송기사는 특수고용직 근로자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가장을 잃은 유족은 하소연을 할 곳도 없어 막막하기만 합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자연휴양림은 인기가 좋아 예약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방의 한 전직 군수가 국립휴양림 숙소 일부를 개인 별장처럼 사용했다가 적발됐습니다. 한 달에 2-3번 이용하기 위해서 6년 동안이나 일반인 예약을 중단시켰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전남 고흥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있는 파령산 휴양림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넓은 편백나무 숲이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고흥군은 1998년 휴양림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부터 가장 넓은 숙소 2개 동은 일반인 예약이 중단됐습니다. 박병종 전 고흥 군수 때문입니다. 박 전 군수는 이곳 휴양림 2개 동을 지난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한 개 동은 개인이, 한 개 동은 비서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시면 우리가 그 근처를 안 가버려요. 키만 갖다 뽑아놓고 확인하고 나오고 그런 정도밖에 우리가 못해요. 박 전 군수가 휴양림을 실제 사용한 횟수는 한 달에 2-3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약은 6년 내내 막아두었습니다. 2개 동의 6년치 숙박비를 따지면 4억 원이 넘습니다. 고흥군은 박 전 군수를 상대로 사용료 징수 처분을 검토 중입니다. 판매가 됐으면 군세의 수익으로 좀 들어왔을 건데 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사용료를. 박 전 군수는 경찰 조사에서 외부 손님이 찾아오면 휴양시설을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박 전 군수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오세르입니다. 은행에는 귀중품의 보관을 맡기는 대여금고가 있죠.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의 대여금고를 추적해서 열어봤더니 달러와 엔화 그리고 귀금속이 가득했습니다. 자, 이 대여금고를 압류하니 자진 납부가 잇따랐다고 합니다. 김승동 기자입니다. 경기도 광역체납팀 직원들이 은행에 있는 고객 대여금고에 들어갑니다. 지방세 1,3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는 체납자의 금고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열쇠공을 불러 노란색 압류 딱지가 붙어있는 금고를 강제로 엽니다. 달러와 엔화 뭉칫돈, 그리고 귀금속과 각종 증권 서류들이 가득합니다. 이거 저거야? 보석대 보석물. 다이 아니에요? 경기도는 그동안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4만여 명 가운데 301명이 은행 대여 금고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파산과 사망 등의 사례를 제외한 127개를 압류 조치했고 이 가운데 64개를 개봉해 체납 세금 10억 2천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 번호판도 영체고 또 우리가 대여금고 또 무기명 채권까지도 다 조회를 하고요. 대여금고를 압류 조치하자 한 종교단체는 밀렸던 세금 1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경기도는 개봉하지 않은 금고 63개를 개방해 체납액을 회수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국정조사를 하는 게 맞는지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을 탄핵하는 게 적절한지 세부적인 문제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많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가 먼저라며 동참을 거부했습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기본 목표는 이번 사법농단 관련된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이 재판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처리하기 위해 현재의 법원이 아닌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했지만 강론에서는 이견입니다. 우선 누구를 재판관으로 내세울지부터가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변협과 법원 판사회의, 시민사회가 추천한 인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선택한다는 박주민 의원의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의 생각은 다릅니다. 바른미래당은 박주민 의원의 그 안에 100% 찬성은 하지 않습니다. 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문제 등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더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자유한국당을 참여시켜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을 탄핵해야 하는지를 놓고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을 탄핵 소추해야 된다. 위법적인 사태가 나왔을 때 말하자면 가장 최후로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당은 특별재판부는 현재의 사법부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특별재판부가 설려면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진해서 사퇴하든지. 법학계에서도 사법부 구성에 국회가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윤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2달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노총이 다음 달로 예고한 총파업에 우려를 표했는데 김 위원장은 누구를 위한 집권인지 고민하라며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보도에 김보건 기자입니다. 2달 만에 만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다음 달 예고된 민노총의 총파업을 놓고 서로 다른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저희도 걱정이 많습니다. 경제가 지금 그러지 않아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노동 쪽에서 총파업까지 한다니까 오히려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지 않을까. 우리 사회를 정말 크게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좀 저희들이 모토를 내걸고 11월에는 저희들이 정말 일손을 멈춰서라도 이러한 여권에 대한 직설적인 불만도 나왔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한 그리고 누구를 위한 또 이 집권이냐가 더욱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 촛불혁명이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가 무엇인지를 정말 민주노총과 진지하게 함께 고민하고
이 대표 역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민노총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저희는 기대를 많이 했는데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대회가 성립이 안 돼서 좀 아쉽게, 좀이 아니고 많이 아쉽게 좀 느낍니다. 김 위원장은 또 공공기관 채용 비리는 가짜뉴스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더 과감하게 추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얼마 전 예고된 대로 서울의 택시 요금이 내년부터 오를 것 같습니다. 기본 요금은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리고 심야 시간대는 5,400원으로 50% 올리는 안이 유력합니다. 장용욱 기자입니다. 이곳 서울역에서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요금이 얼마 나오는지 직접 택시를 타보겠습니다. 이곳까지 거리는 7km, 시간은 21분 걸렸습니다. 택시 요금은 9,200원이 나오는데요. 앞으로 택시 요금이 인상되면 약 1,800원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 택시 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이후 6년 만입니다. 기본 요금은 3,800원, 심야는 5,400원으로 올리는 안이 유력합니다. 거리와 시간당 요금도 오릅니다. 심야 할증 시간도 밤 11시로 1시간 앞당겨집니다. 택시기사들은 요금 인상을 반깁니다. 요금이 오르면은 한시적으로는 손님이 조금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길게 보면은 도움이 됐죠. 야간 일하고 피해된 사람들도 야간 일하고 많이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심판만이 많이 하시고 밖에는 있습니다. 시민들은 달갑지 않습니다. 주머니 사정 때문입니다. 지금 택시 달라면 부담이 되지요. 그런데 오르면 좀 더 아주 부담이 됩니다. 요금 인상에 걸맞는 택시 서비스 개선도 요구합니다. 소비자들에겐 분명히 부담스러운 일이니까 순차 거부라든지 이런 서비스 차원에서 분명히 개선도 같이 돼야 된다고. 서울시는 시의회 의견 청취와 택시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요금 인상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과 클린턴 전 장관 그리고 언론사의 폭발물 소포가 동시다발적으로 배달됐습니다. 수신인들의 공통점은 트럼프 대통령과 날을 세워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 사건을 두고 서로 공방을 벌이면서 얼마 남지 않은 중간 선거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지연 기자입니다. 오바마 클린턴 전 대통령 자택으로 향하던 폭발물 소식을 전하는 앵커들. 경보음이 울리자 당황합니다. Fire alarm here. You might have heard it in the background. We're going to find out what the latest is here at CNN. We're going to be right back. 현지 시간 24일 오전 CNN 뉴욕 지국에서도 폭발물 소포가 발견된 겁니다. 조지 소로스의 뉴욕 자택을 시작으로 클린턴 전 장관과 오바마 전 대통령, 트럼프 저격수로 꼽히는 민주당 워터스 의원 등 확인된 것만 8건. 반트럼프 인사와 언론사가 타깃이 됐습니다. This clearly is an act of terror, attempting to undermine our free press and leaders of this country through acts of violence. 트럼프 대통령은 역풍 진화에 나섰습니다. Any acts or threats of political violence are an attack on our democracy itself. 공격 대상이 된 민주당은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It's a time of deep divisions, and we have to do everything we can to bring our country together. 지지층 결집의 기회로 삼으려는 민주당과 민주당의 자작극이라는 공화당의 공방 속에 이번 사태가 13일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중국에서는 게임 중독을 정신질환으로 규정하면서 치료를 장려하고 있는데요. 이 게임 중독을 치료한다면서 자녀들을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고 고문에 가까운 치료를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밖으로 울리는 끔찍한 비명소리. 사흘 전 중국 산둥성 한 인터넷 중독 치료소 외부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이 병원은 전에도 학생들을 감금하고 고문에 가까운 치료를 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치료라며 머리에 전기 충격을 주는 기구까지 사용합니다. 整个头部从这儿到这儿就感觉有电，全部都很多针扎似的。 인권 침해 논란에도 중국 당국이 게임 중독을 일종의 정신질환으로 분류하고 있어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강제 입소시킵니다. 6개월에 550만 원 정도인 높은 학비에도 효과가 좋다는 소문이 퍼지자 전국적으로 성업 중입니다. 학생들은 외부와 접촉이 차단된 채 교관들로부터 군대식 훈련을 받습니다. 치료소 내부에서는 구타 사건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他们不敢打屁股，打屁股的话，你要一坐你做不了什么的，他那个打那个腰嘛，你最起码能坐下，然后能睡觉。 지난해 안우이성에 사는 한 학생이 치료소에 입소하고 15시간 뒤 사망했는데 수갑에 묶인 채 폭행당한 흔적이 온몸에 가득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부모들의 어긋난 교육열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버린다. 정희성 시인의 명시 저문강의 사벌식고의 배경은 1970년대 난지도 색강바닥을 청소하는 새마을 취로 사업입니다. 또 하루 삽질을 끝낸 사내는 고달픈 삶의 비애를 강물에 흘려보내고 먹을 것 없는 집으로 돌아섭니다. 빈민, 영세민에게 근로기회를 주는 구호사업은 1964년 자조근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원조를 재원으로 삼아서 노임은 곡식으로 지급했죠. 1974년 원조가 끊기자 국가 재정으로 운영하면서 이름도 취로 사업으로 바꿨습니다. 그나마 경쟁이 심해서 불임 수술을 한 사람에게 취로 사업에 나오는 우선권을 주기도 했습니다. 아이 낳자고 아우성인 지금 돌이켜보면 까마득한 옛날 일이죠. 어제 정부가 내놓은 맞춤형 일자리 대책은 취로 사업의 추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대학의 빈 강의실 전등 끄기, 전통시장 청소, 독거노인 방문, 라돈 침대 조사 같은 두어 달짜리 일자리를 연말까지 6만 개 가깝게 만든다고 합니다. IMF 외환 위기와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예전 정부도 비슷한 단기 일자리 대책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경제 위기를 맞아서 취약계층을 도우려는 생계형 대책이었던 데 비해서 이번 대책은 성격이 좀 달라 보입니다. 겨울이 되는 연말이면 취업자가 80만 명쯤 줄기 때문에 이 흐름을 반전시켜야겠다는 마음으로 평상시라면 꺼리는 수단까지 동원했다는 겁니다. 기재부 차관이 대책 발표에 앞서 털어놓은 얘기죠. 고용 통계를 의식한 꼼수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정부의 고민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빈 대학 강의실을 돌며 전등 끄고 다니는 청년을 상상해 봅니다. 저문강에 삽을 씻는 취로 사업의 사내 못지않게 처연한 심정일 겁니다. 질 좋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의 가슴에 열정의 불을 당기는 진짜 일자리 대책은 언제쯤 나올까요? 10월 25일 앵커의 시선은 전등 끄는 청년들이었습니다. 내일은 우산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서해안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점심시간 전후로 수도권과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서울과 경기, 충남은 10에서 40mm, 그 밖에 전국은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전국에 요란한 비가 내리면서 급격히 쌀쌀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낮 기온 16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떨어지겠고 대전 낮 기온 17도, 대구 18도가 전망됩니다. 이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두터운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에는 반짝 맑은 날씨를 되찾겠지만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가 지난 자리로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초에는 서울 아침 3도까지 내려가면서 이 때이른 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예, 목요일 뉴스나인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